2025년 여름 유럽이 48도 폭염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파리 철로는 녹아내렸고 베를린은 정전으로 마비됐습니다. 병원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고 도시 전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혼란과는 반대로 같은 시각, 한국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반팔 차림으로 조깅하고 야외에서 점심을 즐기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 보도에 유럽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지구, 같은 여름, 완전히 다른 두 세계. CNN 기후 전문 기자는 급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 진실은 한국이 폭염을 견뎌야 할 재앙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로 전환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비유 기후 전문 기자 레베카 하트입니다. 2025년 7월 19일,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공항 내부 온도가 섭씨 41.2도에 달했어요.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공기는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스페인행 항공편을 즉시 취소하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제 조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3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뎠어요.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숨쉬기가 편안했고, 살 수 있는 온도구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외부 온도는 섭씨 32도였어요. 런던에서 이 정도 기온이면 재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지 더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내부였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축구장 500개 크기인데 어디를 가도 똑같이 시원해요. 출입국 심사대, 수화물 찾는 곳, 화장실, 심지어 복도까지 모든 공간이 일정하고 쾌적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공항에서는 냉방비 절약을 위해 구역별로 온도를 다르게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24시간 25도로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로 향하기 위해 공항 철도에 탔는데 객차 내부는 한마디로 얼음장이었습니다. 런던의 여름철 대중교통은 어떤지 아시죠? 통풍도 부족하고 내부는 찜통처럼 달아올라요. 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완전히 달랐어요. 열차 안에서 옆자리 한국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도 모두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나요? 당연하죠. 버스, 지하철, 택시 전부 에어컨 나와요. 안 나오면 아무도 안 탈걸요. 당연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폭탄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대중교통 냉방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인도 곳곳에 자동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시 곳곳의 모든 건물이 강력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일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냉방 시스템이었고 어느 장소에서든 시원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감탄은 계속됐어요. 창밖으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심지어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더위라는 재난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극한의 더위를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극한의 더위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간주했고 시민들이 더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 전반을 구축해 놓은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상 온도는 36도였어요. 하지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22도.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지하철이 여름의 지옥이거든요. 통풍도 안 되고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얼음장이었어요. 강남에서 시청까지 지하로만 20분을 걸어도 한 번도 더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상가, 지하 푸드코트, 지하 쇼핑몰까지 완전히 다른 도시가 지하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승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여름에는 지하로만 다녀요. 회사까지 땀 한 방울 안 흘려요. 런던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예요. 우리는 여름에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고문인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상에서 시작됐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미스트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시원한 물 한 개가 나와요. 런던에서는 비가 와도 우산 없이 맞고 서는 정류장인데 여기서는 더위까지 막아주는 거였어요. 정류장 벤치 아래에는 발 냉각 시설까지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여름에 버스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횡단보도. 온도 센서가 달린 스마트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32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펼쳐져요. 직접 봤어요. 센서가 더위를 감지하자 차양막이 천천히 펴지며 보행자들을 보호하더라고요. 런던에서는 신호등 기다리다가 땀범벅 되는데 여기서는 도시가 알아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원 곳곳에는 쿨링 파빌리온이라는 작은 그늘막들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아 선풍기와 미스트가 나오는 무료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쿨링로드 시스템이었어요. 하루 3번 특수 차량이 나와서 도로 전체에 물을 분사해서 지면 온도를 5에서 7도까지 낮춰요. 런던에서는 도로가 녹아서 신발창이 붙어도 그냥 두는데 여기서는 아예 도로를 식혀주는 거였어요. 지하철 출입구마다 쿨링 게이트도 있었어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강력한 냉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시원한 지하로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택시를 타니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택시에 승객용 개별 냉풍구가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에는 냉수 제공기까지 있었어요. 정부에서 택시 냉방비를 지원해줘요. 심지어 공중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여름에 화장실 들어가면 더 더워지는데 여기서는 화장실이 피난처였어요. 상점 앞마다 쿨링존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어서 쇼핑하지 않아도 잠깐 서서 더위를 식힐 수 있었고요. 이건 단순한 에어컨 설치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시민을 위한 거대한 생명 보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런던에서는 더위를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로 보지만 서울에서는 도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거였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만들어낸 거죠.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도시가 스스로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체계적 대응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럽 전역에서 전례 없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색 경보를 발령했어요. 파리 기온이 38도를 넘나들면서 2,000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에펠탑 상층부는 이틀째 폐쇄됐죠. 85세 파리 주민 니콜 할머니는 우리는 두더지처럼 살고 있다며 절망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38도 폭염으로 로테르담 전역 학교들이 수업 시간을 앞당겨야 했고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까지 폭염 경보가 울렸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주말에 46도를 기록했어요. 스페인에서는 2살 아이가 뜨거운 차 안에 몇 시간 방치되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긴급 발표했어요. 수백만 명이 고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앞으로 며칠간 기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요. 제가 있던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뉴스를 확인하려 휴대전화를 꺼낸 순간 믿기 힘든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킹스크로스역 철로가 고온으로 녹아버려 모든 기차 운행이 중단됐어요. 루턴 공항 활주로는 너무 뜨거워져서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졌죠.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고 거리에는 탈진한 시민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친구가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천국이야.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이 46도 지옥불에 타고 있을 때 서울 사람들은 35도 날씨에도 반팔 차림으로 조깅하고 야외 테라스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편안히 산책하고 있었죠. 이게 같은 지구 맞나요? 같은 여름 맞나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답은 남유럽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서울시청에서 박정우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어요. 서울시 무더위 쉼터 1247개 위치입니다. 어디에 있든 500m 안에 반드시 쉼터가 있어요. 1247개요? 런던 전체가 67개밖에 없는데 서울 하나만으로 1247개라고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은행, 대형마트, 심지어 교회와 사찰까지 모두 쉼터였어요. 냉방비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시민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봤어요. 동네 작은 경로당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시원하게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자원봉사자가 냉수와 간식까지 제공하고 있었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에어컨 있는 곳 찾으려면 몇 블록을 헤매야 하거든요. 편의점에도 들어가 봤어요. 작은 동네 편의점인데 내부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쿨링 코너라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음료를 사지 않아도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식당, 휴대폰 가게, 심지어 떡볶이 가판대까지 들어가 봤는데 모두 강력한 냉방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별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박 과장의 설명이 놀라웠어요.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모두 분석해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회사에서 마트까지 모든 경로에 반드시 냉방 공간이 있도록 설계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편의점, 카페, 은행, 약국 모든 곳이 시원했어요. 시원한 공간에서 또 다른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네트워크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어지점에서 비지점까지 가려면 중간에 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동식 쿨링 스테이션이었어요. 대형 트럭을 개조해서 강력한 에어컨과 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야외 행사나 공사 현장 근처에 파견되어 작업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스마트폰 앱도 있었어요. 서울 쿨링 맵이라는 앱으로 가장 가까운 쉼터를 찾을 수 있고 각 쉼터의 실시간 온도와 혼잡도까지 확인 가능했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 반경 100m 안에 쉼터가 7개나 있었어요. 특별한 서비스도 있었어요. 찾아가는 쿨링 서비스라고 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복지사가 독거노인 댁을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쉼터로 모셔다 드리는 거였어요. 은행, 도서관, 카페 어디든 들어가면 업무가 없어도 자유롭게 쉴 수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구조적 대응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더위를 견디는 것이 개인의 능력과 운에 달려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에어컨 있는 카페에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참는 거죠.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기후 위기에 맞서는 도시의 유기적 진화였어요.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시민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 여름 폭염 기간 동안 이 쉼터들을 이용한 시민이 총 850만 명이었어요. 서울 인구보다 많았죠. 그만큼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 거였습니다. 1247개의 쉼터, 완벽한 냉방 네트워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어요. 박 과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1994년 당시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인 모습들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쓰러진 사람들, 응급실을 가득 메운 열사병 환자들, 그리고 신문 헤드라인들. 폭염 사망자 500명 돌파,
에어컨 없는 쪽방촌 참사. 1994년 여름, 한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옥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생생했어요. 고시원과 쪽방촌에서는 젊은이들까지 탈수로 쓰러졌고 독거노인들은 연일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 할머니가 더위를 못 이겨 슈퍼마켓 냉동고 앞에서 밤을 새다가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그해 가을,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선언했어요.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 물과 전기처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라고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영국과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런던에서는 폭염이 닥치면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쉬고 에어컨 있는 곳 찾아가세요. 결국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원함은 개인의 몫이고 더위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시민을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건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고 본 거예요. 안전한 도로, 깨끗한 물처럼 시원한 공간도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로 인식한 거죠. 이후 체계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995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에어컨 구매비 지원, 전기요금 할인이 시작됐어요. 1998년에는 모든 공공건물의 냉방 설비 의무화. 2000년대 들어서는 에어컨 국산화 프로젝트로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였어요. 에어컨은 부자들 전용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로 바뀐 거죠. 2005년 무더위 쉼터 제도가 도입됐고 2008년에는 모든 대중교통 냉방이 무료화됐어요. 2010년대에는 스마트 차양막, 쿨링로드 시스템까지 등장했고요. 30년간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을 더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결정적 차이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폭염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본 거였어요. 런던에서 폭염이 닥치면 개인이 알아서 견뎌라. 정부가 뭘 해줄 수 있겠나. 서울에서 폭염이 닥치면 정부가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결과적으로 1994년 같은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 20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0% 이상 줄었거든요. 박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선택했어요. 더위 앞에서 개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3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폭염에 안전한 나라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민 보호는 국가 책임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냉방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걸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영민 박사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 가정의 97.3%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어요. 영국의 5.2%와 비교하면 거의 20배 차이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박사님이 설명한 3대 핵심 요인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첫 번째, 고효율 인버터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인버터 기술과 AI 제어 시스템으로 전력 소비를 기존 대비 65%까지 줄였어요. 런던에서 쓰는 구식 에어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실내 온도를 0.5도 단위로 정밀 제어해서 전력 낭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 K-쿨링 테크놀로지는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같은 냉방 효과를 내면서도 전기는 절반만 쓰는 거죠. 두 번째, 안정적 전력망 구축입니다. 한국은 아예 전력 시스템 자체를 여름 중심으로 재설계했어요. 원자력 발전 확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전력 생산 단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준 그래프가 놀라웠어요. 한국의 여름철 전력 공급량은 겨울보다 40% 더 많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나라는 겨울에 전력 소비가 최대인데 한국만 여름이 피크예요. 아예 냉방을 국가 인프라로 보고 전력망을 설계한 거죠. 특히 여름철 피크타임을 위한 쿨링 전용 발전소까지 건설했어요.
7, 8월에만 가동되는 특수 발전소들이죠. 세 번째, 여름철 요금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지원해요. 심지어 에어컨 구매 시 정부 보조금도 지급하고요. 실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4인 가족이 에어컨 5대를 24시간 가동해도 월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냉방을 안전한 식수나 깨끗한 도로와 같은 기본권으로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냉방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본 거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에어컨, 그건 개인이 알아서 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냉방, 그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 서비스야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냉방을 이용하고 있었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됐어요. 한국의 폭염 관련 의료비는 다른 선진국 대비 90% 낮고 생산성 손실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냉방에 투자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박사님이 보여준 경제 분석 자료가 압권이었어요. 한국이 냉방 인프라에 투자한 30년간의 총 비용보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절감 효과가 3배 더 컸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돈을 쓴 게 아니라 투자한 거죠. 그리고 그 투자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K-쿨링 시스템의 해외 수출이었어요. 이제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의 냉방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30년 전에는 더위로 사람이 죽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더위를 이기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핵심이었어요. 냉방을 비용으로 보느냐, 권리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한국은 권리로 받고 그래서 성공한 거죠. 고효율 기술, 안정적 전력망, 정부 지원 제도.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실제 한국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오지영 씨를 만났어요. 30세 직장인인 그녀의 32평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침실, 아이방, 서재, 심지어 현관까지 총 5대의 스마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공간이 개별 제어 가능했고 스마트폰으로 외출 중에도 미리 켜둘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앱으로 집 전체를 미리 켜놔요. 퇴근할 때쯤이면 완전히 시원해져 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집에 에어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전기요금이었어요. 5대를 거의 24시간 가동하는데도 월 12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정부 지원금이 월 5만 원 나오고 고효율 에어컨이라 전기도 많이 안 먹어요. 여름철에도 전기요금 걱정은 전혀 없어요. 런던에서 에어컨 하나만 켜도 월 30만 원은 나오는데 말이죠. 5대를 24시간 가동하면 파산할 거예요. 아파트 자체도 냉방 효율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3중 유리창으로 냉기 손실을 막고 고성능 단열재로 외부 열기를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발코니에는 자동 차양막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냉방비가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오지영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들으니 예전에는 정말 끔찍했대요. 여름에 옥상에서 자고 아이들이 탈수로 병원 실려가고.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녀에게 냉방은 수도나 전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는데 곳곳에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냉방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어르신들을 위한 냉방 휴게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내 편의시설들도 놀라웠어요.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심지어 택배 보관함이 있는 작은 공간까지 모두 냉방되어 있었어요. 여름에 아이 데리고 나와도 걱정이 없어요. 어디든 시원한 곳이 있으니까요.
오지영 씨의 3살 아들도 만났는데 아이 역시 더위를 모르고 자라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더우면 바로 실내 놀이터로 들어가고 집에서도 항상 쾌적한 온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더위가 뭔지 몰라요. 여름이어도 집에서는 항상 시원하니까. 이게 바로 세대 간 차이였어요. 할머니 세대는 더위와 싸우며 살았지만 오지영 씨는 더위를 통제하며 살고 그녀의 아이는 아예 더위를 모르고 자라고 있는 거였어요.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 봤는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냉방비를 더욱 절약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름에 태양이 강할수록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냉방비가 더 적게 나오죠. 정말 모든 게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오지영 씨 가족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는데 더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바로 차로 이동,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로 사무실, 점심시간에는 지하상가에서 식사, 퇴근 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까지. 하루 종일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여름에도 땀 흘릴 일이 별로 없네요. 모든 곳이 시원하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평범한 가정이 누리는 일상이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 세대의 고통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더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살. 이것이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밤 9시인데 기온은 여전히 32도였습니다. 런던 같으면 거리가 텅 비고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을 온도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넘쳤어요. 가족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저녁을 즐기고 연인들이 손잡고 데이트하고 어르신들까지 편안히 거리를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거리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어요. 상점 앞마다 설치된 쿨링존, 벤치마다 있는 미니 선풍기, 심지어 공중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니 무료 냉수 서비스와 잠깐 쉴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카페들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도 강력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시원하게 지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한강공원으로 향했는데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시민들이 조깅하고 아이들이 놀고 가족들이 돗자리 깔고 야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와 쿨링 파빌리온 덕분에 한여름 밤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어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늘막 아래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32도 밤에 밖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인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손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드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여름밤에는 집 밖으로 나올 엄두도 못 냈어. 지금은 여름이 제일 좋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한국은 여름을 두려워해야 할 계절에서 즐길 수 있는 계절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32도 밤에도 활기찬 거리, 24시간 냉방 네트워크, 그리고 더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시민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체험을 마치며 이비유 생방송으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생명 보호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1247개의 무더위 쉼터, 스마트 차량막, 쿨링로드, 24시간 대중교통 냉방까지. 이곳에서는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97%의 에어컨 보급률, 완벽한 냉방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한국에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편의점,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위는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방송 이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서울행 항공편이 모두 매진됐어요. 유럽 각국 시민들이 한국의 냉방 천국을 직접 경험하려고 몰려든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책 변화였어요. 런던시는 지하철역 냉방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파리는 스마트 차양막 도입을, 베를린은 무더위 쉼터 1000개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에어컨 구매세 철폐와 저소득층 50% 지원 프로그램을 긴급 도입했어요. 독일은 한국과 쿨링 테크놀로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프랑스는 한국 기업들과 에어컨 합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 한편의 보고서가 유럽 전체의 폭염 대응 정책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극한의 더위는 통제 가능한 문제라고 사회가 합의한 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더위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1994년 비극을 겪은 한국은 다시는 더위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다는 올바른 정책과 기술,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결합되면 모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폭염이 일상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 여름이 두려움이 아닌 평범한 계절인 사회, 더위 앞에서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 나라.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사회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희망이었습니다. 냉방을 비용으로 보느냐, 권리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한국은 권리로 받고 그래서 성공한 거죠. 고효율 기술, 안정적 전력망, 정부 지원 제도.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까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